온 국민들이 목청껏 외치는 자랑스러운 이름, 대한민국. 그런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부르는 국호로 정해졌는지 그 유래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뿌리가 사만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될까요? 실록에 따르면요, 1897년 황제 즉위식을 마친 고종이 사만을 아우른 큰 한이라는 의미의 대한제국을 국호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국호로 정해진 것이죠. 이런 내력을 알게 된다면 까마득한 역사로만 기억하고 있는 사만, 그 중에서도 사만의 맹주였던 마한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원전부터 시작된 마한은 크고 작은 54개의 나라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죠. 그 위치는 현재의 경기와 충청, 전라 지역을 아우르는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한과 백제사 연구에 매진해온 최완규 교수와 함께 대한민국의 뿌리를 찾는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우리나라의 곡창지대로 손꼽히는 호남평야. 하늘에서 보면 드넓은 대지를 가로지르는 기다란 제방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김제 벽골제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수리시설로 알려져 있죠. 삼국사기에는 벽골제가 처음 만들어진 때가 330년이고 길이는 1800보라고 적어놨죠. 저는 지금 벽골제 제방 앞에 서 있습니다. 이곳이 언제 처음,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학적 분석 방법이 도입되면서 문헌의 기록과 마찬가지로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에 이 벽골제가 축조됐다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자연과학적 접근을 통해서 대한민국 수리사를 새롭게 써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조심스럽게 말이죠. 인류의 역사에서 물, 즉 수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쌀을 먹기 시작한 신석기 시대 이래 물을 이용한 벼농사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됩니다.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바로 수도자기였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물도 당연히 물이 필요합니다만은 식물 가운데도 특히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벼가 있거든요. 벼가 물을 필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영양분 공급. 이 물을 통해서 일정한 영양분을 좀이라도 더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생산을 일정하게 매년 그래도 다른 그런 작물로보다 일정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호남평야를 관통하는 안경강. 이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대한민국 수리 역사의 새로운 화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부터 호남 3대 수리시설로 알려진 익산 황등제가 그 주인공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논밭을 가로지르는 23번 국도가 보입니다.
황등제는 바로 남북 방향의 이 도로를 따라 1.3km가량 이어졌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물론 이제 현재 이제 그 농업용수로가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 지금 저쪽에 이제 나무 심어진 부분들, 나무가 있는 부분들이 지금 제방의 흔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약간 그 제방의 사면들, 그러니까 이쪽은 제방의 안쪽 부분, 저수지 물을 채웠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쪽 밖에, 그러니까 저 밖에가 아마 저수지 외곽, 그러니까 물을 댔던, 그래서 농사를 지었던 부분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벽골제와 마찬가지로 현재 농수로와 맞닿은 부분에 황등저수지의 제방이 남아 있었던 건데요. 발굴 조사를 통해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황등제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황등제의 역사를 되짚어 볼까요? 옛 문헌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때는 세종실록 지리지, 전라도 익산군 편의 미륵산 석성, 무왕릉과 더불어 상시라는 이름의 큰 방죽으로 묘사가 됩니다. 때문에 조선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상시연 요고제라고도 불리던 황등제는 조선 전기까지 제 역할을 하다가 이후 농지로 변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수리시설로 쓰임새를 하게 된 때는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일본인 지주를 중심으로 수리조합을 만들고 제방을 증축해 요교호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죠. 하지만 1935년 새로운 용수원이 생기면서 이내 저수지의 모습이 자취를 감추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름만 남긴 채 황등제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거죠. 지금은 도로로 변해버린 제방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파들어간 땅속에선 물이 침투하기 어려운 점토 덩어리를 교차하며 쌓은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흡사 벽돌을 쌓은 것처럼 보이는 이런 덩어리 흙을 고고학자들은 토괴 또는 토낭이라고 부르는데요. 제방의 접착력과 견고함을 높이기 위해 토괴를 사용한 공법은 김제 벽골제에서도 사용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와 풀, 나뭇잎 등을 이용해 건축물을 단단하게 만드는 부역 공법도 함께 확인이 됐죠. 제방의 높이는 4.9m,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하면 폭은 22m였습니다. 황등제를 만들 당시 제방을 세운 다음 시간차를 두고 보강 작업을 한 흔적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 위로 일제강점기 때 추가로 흙을 쌓은 것도 보입니다. 연구팀은 황등제가 언제 처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도를 하죠. 제방 깊숙이 있던 목재 등을 통해 연대 측정을 하게 되는데 결과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뭐 기관마다 약간씩 틀리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게 오염이 되거나 했을 때는 전혀 다른 연대가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다른 기관에 맡겨서 교차로 확인하기 위해서 교차 연대 측정을 맡겼습니다. 우리나라에 맡겼던 2개 연대 측정 자료하고 일본에 맡겼던 자료하고 공통적으로 기원전, 이게 서기 전이죠. 이게 서기 전 5에서 3세기라는 연대가 얻어졌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서기 330년 만들어진 김제 벽골제가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수리시설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황등제가 이보다 600년가량 앞서 축조됐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중국 쓰촨성의 성도 청두시 인근에 위치한
두장옌시. 이 도시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두장옌. 한자를 우리식으로 읽으면 도강원인데요. 물을 가두는 시설을 제방이나 제원이라고 하는데 도강원의 언이 바로 그 뜻입니다. 이 거대한 수리시설이 만들어진 시기는 기원전 256년, 지금으로부터 2200여 년 전입니다. 인간이 만든 기적을 직접 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 이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죠. 中国当代著名的作家，学者余秋雨老师在他的作品《文化苦旅》当中写道：“我以为中国最激动人心的工程不是长城，而是都江堰。”对于这句话，我深感认同。都江堰呢是一举让四川成为当时最富饶之所的伟大的水利工程。那这个工程至今仍然润泽着四川将近1000万多亩的土地。去年也就是说2021年，那因堰而设的都江堰市接待了世界各地2800多万的游客。 두장옌 근처의 이 사당은 세계 수리사의 한 획을 그은 두 인물을 기리고 있죠. 진나라 때 이곳 촉군의 태수로 부임한 이빙과 그의 아들 이랑이 그 주인공입니다. 치수의 신으로 추앙받는 두 부자가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새로운 수리시설을 고안했는데 그게 바로 두장옌입니다. 那当时呢，巴蜀并不属于中原的这个边邦，作为这个长江的上游岷江，它的这个上流水流在夏季由于受到雪山融化的影响，然后会造成巴蜀地区大面积的洪涝灾害。那当时呢，作为巴蜀郡守的李冰，率领着他的儿子李朗以及上万的民众，经过了8年的这个凿山开石，那最终为我们造就了都江堰这么一个伟大的水利工程。 두장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댐과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물을 막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물줄기를 여러 개로 나누어 흐름을 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을 위해 두 곳의 제방과 하나의 수로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선 인공제방인 어치가 민강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어치는 물고기의 주둥이를 닮았습니다. 이 어치를 기준으로 민강의 본줄기인 외강과 안쪽의 인공수로로 진입하는 내강으로 나뉩니다. 내강으로 흘러들어온 물은 또 하나의 인공제방인 비사원을 만나게 됩니다. 두장엔의 두 번째 핵심 시설인 비사원은 홍수가 나거나 수위가 높아지면 넘치는 물을 다시 외강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촬영을 할 당시 가뭄으로 인해 외강으로 이어진 물길은 강바닥을 드러낸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강의 물줄기는 거세게 흘러내리고 있었죠. 두장엔이 강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설계됐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사원을 지나 내강으로 힘차게 흘러간 물은 10m 남짓되는 좁은 병 입구 모양의 보병구를 거쳐 수백 갈래로 나뉘어져 쓰촨 일대의 들판을 가로질러 갈 겁니다. 결국 기원전 3세기에 시작된 두장엔이
이곳 스촨성을 가뭄과 굶주림이 없는 하늘이 선물한 땅, 천부지국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汉代以后呢，历代的君王对都江堰都在进行持续的保修和养护。特别是在三国时期，蜀汉的丞相诸葛亮为此而组织了1200多的人力。那经过了2200多年的不断的维修和养护，都江堰呢对于当地的农业供水仍然起着不可估量的作用。所以说，都江堰作为世界人类伟大的一项遗产，真的是实至名归的。 중국의 두장엔이 만들어졌던 비슷한 시기. 이곳 넓은 황등벌판에도 쌀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수리시설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논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일대가 황등제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렇게 넓은 들녘이 2300여 년 전 물을 관리하기 위한 수리시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선뜻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을 되새겨본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수천 년 전 땅의 모습을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국내 최초로 항공사진을 활용한 고지형 분석을 도입한 이홍정 교수. 이렇게 항공사진을 여러 장 겹친 후 현재의 땅 속에 묻혀 있는 옛 지형을 복원, 분석하기 때문에 항공 고고학이라고도 하죠. 고지형 분석을 통해 익산 황등제 일대의 과거 모습을 유추해 본 건데요. 현재 남아있는 제방을 기준으로 저수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쪽에 커다란 웅덩이가 보입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흘렀던 물길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심히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된 미고지가 바로 그건데요. 모래가 두껍게 쌓인 지형을 말하죠. 그 물길과 물길 사이에는 약간 높은 지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게 높은 지대는 이제 농경지로서라기보다도 이러한 물길을 갖다가 이제 분산시키는데 그 역할을 일조했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부에서 필요한 물들은 이렇게 높은 곳으로 올려보내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높은 곳으로 올려보내고, 그리고 한꺼번에 물이 많이 몰리게 되면은 아래쪽에 있었던 논이라든지 그런 충적지의 농경지가 전부 물에 잠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시기에는 이제 물을 또 가운데로 빼내서 이제 수량 조절을 적절히 했었던 그러한 하나의 수리 시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늘에서 본 황등제 일대의 모습입니다. 고지형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를 대입해 보면 제방 뒤편으로 수천 년 동안 물이 마르지 않았던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위한 물길이 있었고, 또한 큰 비가 내릴 경우 많은 양의 물을 흘려보내기 위한 여수로가 있었습니다. 물길 사이에 있었던 언덕이 앞서 살펴본 중국 두장엔의 어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는 황등제가 두장엔과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명확한 단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황등제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두장엔과 거의 같은 형식, 물론 이제 규모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두장엔이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진 시기는 BC 300년, 그 전후거든요. 그 시기는 일시적인 기후가 온난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나 범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심하기 때문에 물을 분산시키면서 필요한 물을 농경지에다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러한 수리시설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기원 후 300년 이후가 되면은 물이 부족한 이제 그러한 시기가 됩니다. AD 300년 경에 만들어진 벽골제라든지 의림지 같은 경우는 물을 가두는, 그래서 황등제 같은 경우는 기원전 3세기로 설정하는 게 오히려 더
방사성 탄소 연대 자료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기에 이러한 수리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빙하기 이후 지구는 1만 년 동안 간빙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바로 간빙기입니다. 현재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는 것처럼 푸른별 지구는 때로는 따뜻하기도 하고 때로는 춥기도 했을 겁니다. 온난기에는 비가 많이 내려 강 주변은 범람하기 일쑤였겠죠.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 고지대로 올라가 살아야 했지만 대신 벼농사를 짓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충분한 쌀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내려와 강 주변의 너른 평지에 정착하기 위한 모험을 했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을 훌쩍 넘은 BC 3세기경, 황등제는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겨울에는 저수지를 가득 채웠다가 농사철이 시작되면 이 물을 이용해 벼를 재배했을 겁니다. 모내기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가장 깊은 웅덩이에만 물이 남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죠. 청동기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벼농사에 있어 이런 수리시설의 등장은 곧 권력자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하죠.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면 한반도 북쪽에 고조선과 부여가 있었던 때 중남부 지역에서 가장 큰 세력이 마한이었습니다. 점차 그 세력이 확장하면서 진안과 변안으로 발전해 이때를 사만시대라고 부르고 있죠. 중국의 대표적인 역사서인 삼국지 위지 동이전 쪽에 그리고 후한서 동이전 쪽에 그 사만에 대해서 정확히는 마한, 변안, 진안에 대한 기록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한에는 54개의 소국이 있고 진안에도 12개, 변안에도 12개에서 한 78개 정도의 크고 작은 나라들이 함께 있는데 그걸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눠서 마한, 진안, 변안으로 통칭할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 역사서에서 마한과 관련된 내용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죠. 삼국사기는 백제 온조왕 때 마한을 완전히 장악한 것으로 적어놓기도 했죠. 하지만 땅속에 잠들어 있던 유적과 유물이 증언하는 마한의 존속 시기는 그것과 좀 다릅니다. 기원전 3세기부터 서기 500년까지 적어도 800년 이상 독자 세력을 유지했던 것이 바로 마한이었습니다. 전라남도를 잇는 생명의 젖줄 영산강.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강을 따라 사람들이 모여들어 이내 마을을 이루고 커다란 도시가 생겨났을 겁니다. 그리고 물줄기를 따라 남아있던 사람들의 온기 어린 발자취는 우연히 그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광주와 장성을 잇는 이 도로를 놓는 과정에서 마한을 대표하는 초기 철기시대 유적, 신창동 유적이 확인된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에 알 수 없었던 마한 초기 단계, 그러니까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 전반대의 중심 시기에 해당하는 농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생생한 그 삶의 문화를 마치 타임캡슐처럼 보여주게 되었죠. 신창동에서 쏟아져 나온 유물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이곳에서 유독 눈에 많이 띄는 것이 바로 농기구들입니다. 농경이 시작된 신석기 시대 이래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농사 도구를 만들어 왔습니다. 쓰임새로 보면 땅을 파거나 수확을 하고 가공을 하는 도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따비라고 부르는 이것은 밭을 가는 도구입니다. 청동기에도 그 모습이 생생히 묘사돼 있었죠.
기원전 마한 사람들이 농사를 짓던 모습은 우리가 기억하는 20세기 시골 풍경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에서 철로 그 소재만 바뀌었을 뿐이죠. 신창동이 품고 있었던 것은 수천 년 전의 농기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먹고 살았던 동식물의 뼈와 씨앗도 함께 확인이 됐죠. 그 가운데는 불에 그을린 쌀도 있습니다. 이 터나미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줬죠. 타나미를 토대로 DNA 분석을 해보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먹고 있는 이 벼 품종과 유사한 달림미였습니다. 벼는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종류로 구분을 하는데 장림미, 중림미, 달림미. 달림미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오리자 사티바 자포니카 계열이고, 장림면은 인도나 아열대 지방에서 먹고 있는 오리자 사티바 인디카, 그리고 그 사이에가 오리자 사티바 자바니카라고 하는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쌀의 기원이 이미 청동기 시대 이후 신창동 시기에도 갖춰져 있었다. 우리는 변하지 않고 달림미의 미지를 지금까지 상용해 왔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확한 곡물을 저장하거나 조리하기 위한 토기들도 2000년 전 마한 사람들의 생활상을 말해주고 있죠. 나무를 정교하게 깎은 뒤 오칠로 마감한 이 그릇은 당시 식탁의 모습이 지금과 얼마나 닮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맥주집에 가서 볼 때 가운데 고추장을 넣고 둘레에 여러 가지 건조된 식품들을 놓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미 2000년 전에 그러한 것을 나무로 깎아서 만들고 거기에 검적칠을 칠해서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서 사용을 했던 것이죠. 토기류 가운데는 저장용 토기류, 그리고 시루와 같은 또 이렇게 조리용 토기, 그리고 분배용, 그리고 뭐 작은 간장 같은 걸 담아놓을 수 있는 조그마한 종자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출토됐는데, 바로 이런 걸 보면 지금 우리들이 저녁에 먹는 식탁이 이미 2000년 전에 완성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마한의 이야기가 시작된 곳은 어디였을까요? 중국과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역사서에는 마한의 고도를 익산 일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려사에도 고조선의 왕 기준이 위만의 난을 피해 바닷길로 내려와 한의 땅에 이르러 개국하고 마한이라 불렀다고 적어놨죠. 고조선 세력의 후예인데, 그 마지막 왕인 준왕 때에 위만을 부하로 썼는데 위만이 결국은 변란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를 뺏기게 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준왕은 자기를 따르는 수천 명의 신하들과 부하들을 이끌고 배를 타고 남쪽으로 피난을 해서 새로운 곳에 도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중국 기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역사 기록들을 보면은 그걸 바로 이어서 그 준왕이 남쪽으로 온 곳이 바로 지금의 전라북도 익산 지역이다, 금마 지역이다 라고 기록을 고려시대부터 남겨놨어요. 고조선 준왕의 남천을 짐작케 하는 단서는 익산 곳곳에 퍼즐 조각처럼 남아 있습니다. 미륵산성은 고조선 준왕이 쌓았다고 해서 그 이름을 딴 기준성으로 불리고 있죠. 신흥동 유적에서 확인된 중국 전한시대 동전인 반량전 2점. 이는 기원전부터 중국과 밀접하게 교류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죠. 그리고 유네스코 백제 역사 유적인 익산 왕궁터 인근 평장리 유적에서는 중국 전한시대에 만들어진 거울이 발견됐습니다. 이는 준왕이 내려왔을 시기로 추정되는 기원전 194년부터 180년 사이와 일치하죠.
고조선 준왕이 익산으로 내려와 마한의 왕이 된 배경에는 이 일대의 경제력도 중요하게 작용했을 겁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토대, 즉 기원전 3세기경 축조된 수리시설, 황등제가 있었기에 준왕이 이곳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중국의 또 다른 역사서에는 준왕이 마한을 공격해서 스스로 한왕에 올랐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철기를 가지고 내려온 준왕이 죽은 뒤 마한인이 다시 왕위에 올랐다고 하는 대목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행간의 뜻을 알기 위해 먼저 살펴볼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송국리 유적입니다. 마한의 성립 이전 한반도 서해안 일대에 터를 잡고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오롯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집약적인 벼농사를 짓던 농경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를 송국리형 문화라고 부르죠. 가장 특징적인 것은 주거지의 형태입니다. 움집 중앙에 타원형 구덩이가 만들어져 있었죠. 이런 형태는 충남은 물론 전북 일대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송국리형 문화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톡입니다. 납작한 바닥에 좁은 굽, 그릇 윗부분은 막 피어난 장미꽃 봉우리 마냥 바깥쪽을 향해 있죠. 그리고 무늬가 새겨져 있지 않은 몸통은 마치 계란을 닮았습니다. 이른바 송국리식 토기로 그 모양과 형태가 꽤 다양합니다. 토기 가운데 일부는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기도 한데요. 이 송국리형 토기는 바로 동널, 장례를 치르던 일종의 관으로 쓰였던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동널은 더 커지고 형태도 변화하게 되죠. 이런 동널이 묻혀있던 무덤은 분구묘라고 부르는데 낮은 언덕과 같은 시설을 만들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동널이 지하가 아닌 지상에 있는 개념인 거죠. 송국리형 문화의 분구묘가 남아있는 이곳에서 철기를 들고 온 집단의 이주를 말해주는 새로운 묘제가 확인된 것은 지난 1990년대입니다. 골프장이 들어서기 전 발굴을 통해 토각묘가 그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무덤 주인을 지상에 묻는 분구묘와 달리 땅을 파고 지하에 시신을 안치하는 형태죠. 이와 같은 무덤에선 점토로 띠를 만든 다음 토기 입구에 덧붙인 덧띠 토기가 나왔죠. 그리고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검은 간토기도 함께 등장을 하는데요. 그들은 기존 한반도 일대에서 사용하던 송국리형 토기와는 전혀 다른 토기를 쓰는 집단이었죠. 또한 세형 동검과 청동 거울, 철기류들은 이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토각묘를 비롯해 초기 철기시대 유적의 분포를 살펴보면 익산과 전주, 완주의 밀집도가 꽤나 높은데요. 이 유적들의 연결고리는 다름 아닌 만경강입니다. 무덤은 보수성이 매우 강한 고고학적 유적입니다. 목간을 사용한 토각묘 유적이 만경강 유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는 것은 마한의 왕을 자처한 고조선 준왕계 세력이 이 일대에 뿌리 내렸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문헌에 남아있듯이 준왕이 죽고 난 뒤 토착 세력이 다시 마한의 왕이 되면서 토각묘 대신 분구묘가 마한의 대표적인 무덤으로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일까요? 마한 문화가 꽃을 피운 영산강 일대에선 거대한 붕구묘들을 대면하는 게 전혀 낯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마한의 무덤에서 익산 황등제를 조성했던 것과 동일한 건축공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5세기) 전후의 마한 붕구묘가 확인된 전남 영암의 오기아리 고분군. 붕구의 단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토괴, 즉 흙덩이를 쌓아 올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토괴를 이용한 수법은 고대 수리시설인 김제의 벽골제, 그리고 익산 황등제의 제방에서 확인된 것과 매우 비슷한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무덤을 쓸 때 흙을, 봉분을 만들 때 흙을 그냥 쌓아 올리죠. 그런데 관리를 하지 않으면 3, 40년만 지나도 봉분의 흔적이 거의 사라집니다.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기원전 4세기의 황등제의 제방이 특별한 기술 없이 그냥 쌓아졌다면 2000 거의 한 4, 500년 됐는데 저렇게 남아있을 리는 만무한 거죠. 그런데 2000년이 넘도록 제방의 형태를 남길 수 있었던 기술이 중요했던 거죠. 그런 기술들을 우리 고고학에서는 굉장히 토목 기술, 토목 공법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놓고 보면 반도체 기술하고 비견해도 저는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일본 오사카 시내에서 차로 50분 거리의 사야마시. 5만 명 정도가 모여 살고 있는 이 작은 도시를 대표하는 곳. 바로 이 사야마이케라고 불리는 저수지입니다. 이곳 사야마 저수지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수리시설로 지금도 그 쓰임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서기 602년 백제 승려가 제방 축조 기술을 전해줘 이 사야마 저수지가 탄생하게 된 건데요. 그런데요, 뜻밖에도 이곳에서 만의 서막을 열었던 황등제의 모습을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저수지에서 나온 유적을 전시하기 위해 2001년 문을 연 사야마이케 박물관. 시원한 물소리가 박물관에 들어서는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정해진 시간마다 쏟아지는 물줄기는 이곳을 방문하는 이들에겐 잊을 수 없는 추억의 한 장면이 될 겁니다. 사야마 저수지의 제방을 모티브로 만든 이 박물관은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안도 타다오가 설계해 건축물 자체로도 유명세를 타고 있죠. 그리고 내부에 들어서면 보는 이를 압도하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사야마 저수지 제방의 단면을 잘라내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요. 높이 15.4m, 너비 62m의 거대한 제방은 1400년 역사를 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狭山駅は616年に誕生し、現在まで1400年間の歴史があります。正面がですね、その狭山駅の堤です。でそこにはさまざまな土木技術が充満しています。でその中で特に注目されるのが誕生時の土木技術です。それは土の中に木の枝を入れて土の崩れを防ぎ丈夫にする、そういう土木技術があります。博物館では式屋工法というふうに呼んでいます。実はこの式屋工法ですね、日本列島で誕生した土木技術ではなくて、もともとは韓半島の百済で発達をした技術です。
고야마다 관장이 꼭 보여줄 것이 있다며 박물관 수장고로 향합니다. 非常にこう貴重なもんですもん。あ、そうですか。えこれは式葉っぱですか。そうです、式屋です。あ、そうですか。本物ですか。本物です。 세로로 자른 단면에선 확인하기 쉽지 않았던 부엽공법. 나뭇가지와 낙엽을 이용한 고대의 토목 기술이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방의 중간에서 나온 것으로 외부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수지 내부의 엄청난 수압을 견뎌낼 수 있었던 비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나뭇가지였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これを見ましたらですね、その黒いこうね枝がたくさん見えますけれども、実はこの上に青い葉っぱがたくさんあったんですね。そうですね。日本列島でこういうふうな技術は発生もしないし発展もしないです。で、狭山駅もそうですけれども、初めから完成形で入ってきます。僕らそのファンドンチェの調査結果を見ましてびっくりしました。あ、そうですか。紀元前のですね、2世紀3世紀とか極めて古いですね。今まで韓半島でも一番古いのはピョッコルチの4世紀とか、そうです。それをもう何百年も遡る資料ですね。で、そう考えますとですね、やはりファンドンチェ、ピョッコルチェ、狭山池、東アジアの土木技術の系譜がですね、脈々と流れている。 무려 1400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사야마이케 박물관. 에도시대 나무 판자를 짜맞춰 만든 배수관 아래에선 사야마 저수지가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의 홈통도 확인이 됐습니다. 저수지에 물을 내보내는 배수관의 모습은 시대별로 그 모습을 달리했습니다. 1202년 초겐이라는 스님이 홈통을 나무가 아닌 돌로 교체를 하게 되는데 박물관 1층 한가운데에 들어선 석재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잘 다듬어진 돌은 무덤에서 나온 겁니다. 고대 권력자들의 석관을 꺼내 저수지의 배수관으로 재사용한 거죠.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은 이의 안식처마저 이용했던 사람들. 그 옛날 물을 관리한다는 것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장면입니다. 최근 김제 벽골제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방의 남쪽 끝부분에서 5번째 수문, 유통고로 추정되는 석축시설이 그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1975년) 장생거 발굴을 시작으로 벽골제의 실체가 하나둘씩 밝혀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확인된 벽골제의 수문은 모두 5개. 가운데 3개는 배수문이고 양쪽 끝 2개는 물이 넘칠 때를 대비한 여수로였습니다. 50년 가까운 발굴 조사.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도 흘러나오고 있죠. 삼국사기에는 신라 흔해왕 21년인 330년 벽골제를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당시 벽골제가 있었던 김제 일대가 신라의 영토였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백제가 만든 것으로 해석해온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토괴나 토낭, 즉 흙덩이를 이용한 축조 기법이 마한 분구묘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벽골제의 시작을 백제가 아닌 마한으로 봐야 한다는 학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축조 시기와 축조 주체에 대해서 학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즘 분위기가 5세기 백제 관련해서 이제는 4세기 마한 관련으로 조금씩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굉장히 진일보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익산 황등제가 또 조사가 됐지 않습니까?
물론 공법에서 뭐 세세한 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가공된 재료를 써서 만든 기법 자체는 서로 연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두 유적의 연대 차이가 약 700년 정도의 공국이 있다는 거죠. 익산 황등제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수준입니다. 기원전 이 일대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단서가 확인된다면 마안의 서막을 열었던 황등제의 존재가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은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황등제와 맞닿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한 대학의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마안인들의 유물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깨진 토기 가운데 다행히 그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중요한 것들도 있었죠. 우리가 이제 원형 점토대 톡이라고 하는 유물입니다. 구현에 이렇게 동그랗게 띠를 말아 붙인 뭐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 띠 자체가 우리 단면에서 봤을 때 약간 둥글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원형 점토대 톡이 시기가 기원전 한 5에서 3세기대에 가장 유행했던 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표면에 붉은 칠을 한 뒤 구운 이런 토기도 비슷한 시기를 증언하는 유물이죠.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짐작케 하는 그물추도 나왔습니다. 원광대학교 치대병원 부지 자체가 아마 지금 그 당시에도 이제 논으로 이용됐지만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 보니까 상당 부분 물이 이제 아마 차 있었던 그런 것들의 흔적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물 차 있는 옆으로는 또 수로를 냈던 흔적들이 보이고 있어서 아마 거기에서 물론 이제 뭐 벼농사도 지었겠지만 또 물이 차 있는 데서는 이렇게 이런 그 그물추를 이용해서 물고기도 잡고 하는 것들이 행해졌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제천 의림지는 우리나라 고대 수리시설 가운데 여전히 제 역할을 해오고 있는 몇 안 되는 저수지입니다. 15만 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을 자랑하는 의림지는 인근 지역의 농업용수를 해결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쉼터 역할을 통해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죠. 신라를 대표하는 수리시설인 경북 영천의 청제도 있습니다. 50만 톤이 넘는 저수량으로 이 일대 130헥타르가 넘는 들녘의 농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청제 인근에는 과거의 농업 생산력을 말해주는 귀중한 보물이 있습니다. 신라 버풍왕 때 축조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청제비, 그리고 후대에 다시 세운 중립비가 그겁니다. 비문에는 쌀 생산량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있죠. 신라 원성왕 때인 798년 청제를 수리한 내용과 함께 300여 개 쌀을 생산하는 논에 관계를 한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마한의 서막을 열었던 익산 황등제의 농업 생산력을 추정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이런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최대 범적을 찾아봤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넓더라고요. 황등제는 보다시피 약 8제곱미터의 넓은 면적을 갖다가 담수를 하긴 하지만 밖에 부분도 관계 가능 면적이 최대가 37제곱미터까지 되기 때문에 청제의 300석 그리고 청제의 관계 면적을 생각했을 때 비례적으로 환산해 본 겁니다. 의림지는 약 142톤, 영지는 43톤, 청제는 22톤, 황등제는 1212톤, 벽골제는 427톤. 그런 생산력을 보일 수 있겠다. 황등제가 넓은 면적을 담수하면서도 워낙 넓은 면적을 관계를 하니 아마 고대에 상당한 그런 효과를 받겠다. 영천 청제를 기준으로 고대 수리시설을 이용한 생산량의 추정치는 황등제의 재발견이란 말이 어울릴 듯합니다. 그런데
경북 영천의 청제나 충북 제천의 의림지는 여전히 그 쓰임새를 이어오고 있는데 반해 최대 생산량을 보였던 전북 익산의 황등제와 김제 벽골제는 그 역할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 차이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걸까요? 벽골제의 경우에는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는데 사용 안 되는 것 때문에 벽골제가 재로서 또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기능이 떨어졌던 걸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벽골제 안에 물을 가두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넓은 땅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 양쪽을 활용하려고 하는 게 지금의 시스템인 겁니다. 지금은 물을 다른 데 가두고 인위적으로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관계 면적이 2배로 늘어난 셈이 되는 거죠. 벽골제든 황등제든 지금 현실에 맞는 그런 거고요. 의림지나 청제나 이런 경우에는 좁은 부분에 재를 쌓고 막았기 때문에 그 재를 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재를 헐어도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겁니다. 고대 재원들의 정말 숨어있는 그런 의는 1500년 전에 만들어졌던 것들이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그대로 활용될 수 있었던 기술인 거죠. 이 기술이 바로 고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던 테크닉, 첨단 기술이었던 겁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닐까요? 그건 2300년 전 대한민국의 뿌리가 됐던 마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쌀 농사를 짓기 위해 물 관리가 필수적이었고 이를 위해 댐이나 저수지를 만들었던 시스템 자체가 크게 달라진 게 없죠. 오히려 1000년을 훌쩍 뛰어넘는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고대 수리시설의 축조 수법이 새삼 놀라울 뿐입니다. 지금까지 익산 황등제가 기원전 3세기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행된다면 대한민국의 뿌리가 된 마한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흥미로운 소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2300여 년 전의 마한 사람들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 물은 여전히 통제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사실일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의 뿌리가 된 마한의 존재를 찾아가는 JTB 창사 특집 다큐 위대한 이야기.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마한 사람들이 열광했던 유리에 관한 겁니다. 생존의 문제를 뛰어넘어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유리 구슬에 관한 이야기는 당신이 알고 있는 역사 인식의 지평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겁니다. 10월 23일 일요일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